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익숙할지도 혹은 지금 이 순간 누군가 겪고 있을 아픈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이번에도 가족 여행에서 저를 제외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 망신시키지 말고 집에나 있어. 차가운 조롱을 뒤로 한 채 저는 조용히 칼을 갈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빈집에서 제가 행한 단 하나의 일. 그리고 여행지에서 걸려온 66통의 다급한 전화. 그 서늘하고도 뜨거웠던 복수의 서막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 오른 김치찜은 유난히도 그색이 짙었다. 2시간을 꼬박 불 앞에 서서 정성껏 졸여낸 고기는 젓가락만 대도 결대로 찢어질 만큼 부드러웠으나 내 입안에 들어온 고기는 그저 질긴 종이 뭉치를 씹는 듯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서 물 한 모금조차 넘기기가 버거웠다. 우리 집의 식사 예절은 늘 엄격하고도 기이했다. 식탁의 상석은 언제나 시어머니의 차지였다. 그 오른쪽으로는 남편 민준이, 그리고 맞은편에는 시누이 지은이가 앉아 숟가락을 놀렸다. 나는 그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밥알을 새듯 숟가락질을 하고 있었다. 정막을 깨뜨린 것은 민준의 젓가락 소리였다. 그가 젓가락을 툭 하고 내려놓자 밥그릇과 부딪히며 챙하는 금소금이 거실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우월감과 확신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손에 쥐고 있던 쌈을 내려놓으며 눈을 반짝였다. 무슨 일인데, 민준아. 혹시 이번에 회사에서 성과급이라도 나온 거니? 옆에서 갈비를 뜯던 지은이도 입가에 양념을 묻힌 채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엔 이미 기대감이 가득했다. 오빠, 설마 저번에 말한 그 여행 가는 거야? 내 친구들은 벌써 다 제주도 다녀와서 사진 올리고 난리 났단 말이야. 오빠가 이번에 쏜다고 했던 거 맞지? 지은의 들뜬 목소리에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들고 있던 젓가락이 멈췄고 심장 밑바닥에서부터 차가운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지난 2년 동안 이 집안에서 여행이라는 단어는 나에게 철저한 소외의 다른 이름이었다. 작년 여름 속초 바다를 보러 간다며 그들이 짐을 쌀 때도, 재작년 가을 설악산 단풍을 보러 간다며 들떠 있을 때도 민주는 늘 며칠 전에서야 통보하듯 말했다. 당신은 집 지키고 있어. 우리가 집 비우면 누가 봐. 다녀와서 맛있는 거 사올게.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민주는 어머니와 지은을 차례로 훑어보며 짐짓 거드름을 피웠다. 그래, 지은이 내가 눈치는 빠르네. 이번에 연차냈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 셋이 제주도 간다. 비행기 표랑 호텔, 경비는 내가 다 책임질게. 시어머니는 주름진 얼굴 가득 웃음꽃을 피우며 민준의 팔뚝을 가볍게 쳤다.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다. 역시 내 자식이야. 덕분에 이 늙은이가 제주도 구경도 다 해보네. 요즘 세상 살맛 난다니까. 지은이는 거의 의자에서 엉덩이를 뗄 정도로 흥분했다. 대박. 오빠 최고. 나 당장 가서 짐부터 쌀래. 인생 사진 건질 옷들 다 챙겨야지. 두 사람의 환호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우고 한참이 지나서야 그들은 식탁 한편에 조용히 앉아있는 나라는 존재를 깨달은 듯했다. 민준이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내를 보는 그것이 아니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을 보듯 무심하고도 차가운 철저한 타인을 대하는 시선이었다. 당신은 이번에도 그냥 집에 있어. 집 잘 보고.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여전히 밥그릇 속에 시선을 박은 채 평소와 다름없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번에도 제가 집을 지켜야 하는 거네요.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녀는 민준이 입을 열기도 전에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얘 좀 봐라. 말투가 왜 저러니? 민준이가 우리 데리고 여행 가는 건 그동안 고생한 거
좀 풀게 해주려는 효심 아니냐. 네가 집에서 살림하며 집 지키는 게 이 집안을 위하는 길이지. 그게 그렇게 불만이냐. 지은이도 입안 가득 음식을 우물거리며 거들었다. 맞아, 언니. 언니는 같이 가봤자 우리랑 속도도 안 맞고 우리가 언니 챙겨주느라 제대로 놀지도 못해. 그리고 여행지는 사람도 많고 복잡한데 언니 그 느릿느릿한 성격으로 우리 오빠 친척들 앞에서 창피하게 만들면 어떡해. 비로소 나는 고개를 들어 민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는지 그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마침내 가슴 속에 숨겨둔 비수를 꺼내 들었다. 어머니랑 지은이 말이 맞아. 사실 당신을 안 데려가려는 게 아니라 당신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고 느려서 우리 친척들하고 어울리질 못하잖아. 이번 제주도 여행엔 큰아버지랑 작은아버지 댁 식구들도 다 오기로 했어. 거기서 당신이 구석에 처박혀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으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 제발 부탁인데 집안 어른들 앞에서 나 망신시키지 좀 마. 망신, 창피. 그 단어들이 민준의 입에서 너무나 가볍게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것은 송곳처럼 내 심장을 파고들어 깊은 상처를 남겼다. 결혼 5년. 지난 2번의 여행에서 그가 댔던 핑계는 몸이 약해서 고생한다. 집을 비우면 도둑이 든다는 치졸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숨기지도 않았다. 내가 그에게 창피한 존재임을 명확히 선언한 것이다. 손에 쥔 젓가락을 쥔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하지만 나는 곧 힘을 뺐다. 싸울 가치도 분노를 표출할 기력도 남지 않았다. 그저 밥그릇에 남은 마지막 밥알까지 깨끗이 비워낸 뒤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알겠어요. 다들 즐겁게 다녀오세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묵묵히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다. 뒤편에서 시어머니의 투덜거림이 들려왔다. 저 꼴 좀 봐라. 우리가 무슨 구박이라도 한 줄 알겠네. 사람이 어쩜 저렇게 속이 좁고 융통성이 없을까. 지은이도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러니까요. 우리 오빠가 마음이 약해서 저런 여자를 걷어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표정 관리 안 하는 것 봐. 정말 복에 겨웠다니까. 주방 싱크대에서 쏟아지는 물소리가 거실의 비웃음 소리를 덮어주었다. 설거지를 하며 나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환호성 어느 카페가 유명한지 어떤 맛집에 갈 것인지를 배경음악 삼아 단 하나의 생각만을 되새겼다. 이번이 3번째야.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소회가 될 거야. 설거지를 마친 나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리고 침대 옆 서랍 깊숙한 곳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얼마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공인중개사로부터 받아두었던 매물 정보였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내 이름으로 사주신 온전히 내 명의로 된 아파트다. 결혼 후 민준의 체면을 위해 시가 식구들과 합치면서 나는 이 사실을 굳이 강조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 집을 전세로 돌리고 시가 근처로 들어오자는 그들의 요구에 밀려 내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 수익까지 시어머니의 생활비로 고스란히 바쳐왔다. 지난 2번의 무시도 부부니까 참아야지 하며 넘겼다. 하지만 오늘 내가 망신스러운 존재라는 그의 고백은 내 마음속 마지막 남은 온기마저 얼어붙게 했다. 침대 모서리에 앉아 종이를 만지작거리며 결심했다. 그들이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즐기며 하하 호호 웃고 있을 때 나는 이곳에서 가장 번거롭고도 확실한 정리를 끝낼 것이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지은이가 엄마 이 원피스 입으면 사진 예쁘게 나오겠지? 라며 떠들썩하게 웃고 있었고 민주는 허허거리며 맞장구를 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다음 주 그들이 떠나는 날을 위해 체력을 아껴야 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많았으니까. 월요일 아침 동이 트기도 전부터 거실은 마치 전쟁터처럼 소란스러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금 더 눈을 붙였을 시간이었지만 제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신우이 지은의 목소리는 이미 집안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서 옷가지를 꺼내고 캐리어를 여다드며 마치 집을 허물기라도 할 기세로 요란을 떨었습니다.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는 이미 짐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지은은 거울 앞에서 원피스 두 벌을 몸에 대보며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시어머니가 가방 속에 챙길 물건들을 꼼꼼히 정리하고 계셨고 남편 민주는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며 연신 재촉했습니다. 지은아, 적당히 좀 해. 그러다 고속열차 시간 늦겠다. 제가 거실로 나오자 시어머니는 힐끗 저를 쳐다보더니 당연하다는 듯 퉁명스러운 명령을 내뱉었습니다. 일어났으면 어서 아침이나 차려라. 밥 먹고 바로 출발해야 하니까. 저는 대꾸 없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계란과 빵을 꺼내며 마음속으로는 오늘 있을 일들을 가늠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떠나면 곧바로 공인중개사장, 소장님을 만나러 가야지. 계란을 굽는 동안 거실에서 나누는 그들의 대화가 등 뒤로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지은이 하얀 원피스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주도 바닷가에서 이 옷 입고 바람 맞으면서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쁘겠지? 시어머니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지은이는 뭘 입어도 예쁘지. 누구처럼 맨날 칙칙한 회색 옷만 입어서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명백히 저를 겨냥한 조롱이었습니다. 손에 든 뒤집개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저는 묵묵히 계란 프라이를 뒤집었습니다. 이제 곧 그들과의 질긴 인연을 끊어낼 판국에 이런 말싸움의 기운을 뺄 필요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지은이 주방으로 뛰어들어와 차려진 아침상을 보고는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언니도 참, 우리가 오늘 여행 가는 거 뻔히 알면서 아침을 좀 미리 준비해두지 그랬어? 벌써 7시인데 밥 먹고 서울역 가려면 시간이 너무 빠듯하잖아. 저는 담담한 어조로 빵과 계란을 내놓았습니다. 죽도 다 됐고 계란도 다 익었으니 어서 먹어. 지은은 접시를 받아들면서도 끝까지 독서를 잊지 않았습니다. 맨날 하는 게 죽 쓰고 계란 굽는 것뿐이네. 이러니 오빠가 언니 데려가고 싶겠어. 제주도 가서 세련된 식당 메뉴판이나 제대로 읽을 줄 알겠냐고. 같이 갔으면 오빠만 고생시켰을 게 뻔해. 저는 그녀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남은 식사를 식탁으로 옮겼습니다. 민주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젓가락을 들었고 시어머니는 죽을 드시며 민준에게 당부했습니다. 민준아, 제주도 가면 사진 좀 많이 찍어다 줘라. 단톡방에 올려서 친구들한테 좀 보여주게. 지난번에 명인의 아들이 효도 관광 보내줬다고 자랑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배가 아프던지. 민주는 입안 가득 빵을 씹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지은이가 요즘 유행하는 보정법으로 엄마 사진 아주 젊어 보이게 찍어줄 거예요. 지은도 신이 나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당연하지. 오빠, 대신 나 제주도 가면 예쁜 은목걸이 하나 사줘야 해. 내 친구가 거기 은 공방 제품이 진짜 예쁘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 우리 막둥이 원하는 거 오빠가 다 사줄게. 식탁 위에는 그들만의 화기애애한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마치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투명 인간과 같았습니다.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일어난 민준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혹여 빠뜨린 물건이 있을까 집안 곳곳을 누비셨고 지은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제게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언니, 우리 없는 동안 내 박물관에 손대지 마. 특히 화장대 위에 있는 화장품 하나라도 줄어들어 있으면 나 돌아와서 가만 안 있을 거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조심히 잘 다녀와. 민준이 마지막 캐리어를 현관 밖으로 옮기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집 잘 지키고 있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쾅.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비로소 저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식탁 위에 어지러운 그릇들을 뒤로 한 채 저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내 장 소장님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결혼 전 부모님이 제 명의로 전액 현금 구매해 주신 제 유일한 자산입니다. 결혼 후 이 집에서 나오는 월세는 시어머니의 생활비로 고스란히 들어갔고 전 세입자가 나간 뒤 공실이 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준과의 관계가 끝났음을 직감한 순간 이 집을 처분하기로 한 것입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장 소장님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유, 서연 씨, 드디어 마음 정하신 거예요? 저는 평소보다 훨씬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바로 가서 서류 접수하고 싶어요.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매매 계약서랑 필요한 절차 바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잠시 당황한 듯하던 소장님은 이내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럼요, 지금 바로 오세요. 제가 필요한 서류는 다 뽑아 놓을게요. 아, 집 문서랑 신분증, 인감도장은 꼭 챙겨 오시고요. 전화를 끊고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집 문서를 꺼냈습니다. 혹여나 시어머니가 탐을 낼까봐 5년 내내 숨겨왔던 물건입니다. 서류 가방에 모든 것을 담고 현관문을 열기 전 잠시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웨딩 사진 속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지만 지금 보니 그저 어리석은 미소일 뿐이었습니다. 집을 나선 저는 택시를 타고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제 마음엔 그 어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민주는 제가 자신을 망신시킨다며 여행에서 제외했지만 진정으로 무엇을 잃게 될지는 상상조차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에 도착하자 장 소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서연 씨, 어서 와요. 여기 계약서 초안 뽑아놨으니까 천천히 읽어봐요.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물어보고요. 서류에는 이 집이 혼인 전 재산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소장님은 남편의 동의 없이도 매매가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 절차도 깔끔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꼼꼼히 조항들을 살핀 뒤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더라도 빠르게 매도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계약서에 제 이름을 정성껏 적어 내려가던 그 순간 마음속에 얹혀있던 무거운 바윗덩어리가 내려앉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참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했지만 무조건적인 인내는 상대의 무례함만 키울 뿐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부동산에서의 절차를 마치고 소장님과 함께 근처 민원센터로 향했습니다. 정오의 햇살은 따스했지만 제 머릿속은 오직 서류를 완벽히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번표를 뽑고 대기하는 동안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알림을 확인하니 민준의 SNS 게시물이었습니다. 고속열차 승강장에서 가방을 맨 민준과 한바구음을 짚고 있는 시어머니, 아이스크림을 든 지은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주도 출발. 사랑하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하는 7일간의 행복한 휴가. 댓글창에는 친척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무표정하게 넘겨보았습니다. 그 속에 아내인 제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좋아요도 댓글도 남기지 않은 채 조용히 휴대폰을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장 소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분 여행 가셨나 보네요. 저는 그저 엷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신나 보이네요. 저 즐거움이 며칠이나 갈지 모르겠지만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창구 직원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직원은 제 신분증과 서류들을 대조하며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본인 명의의 혼전 재산이고 담보권 설정도 없네요. 소유권 보존 등기 및 매물 등록 진행해 드릴까요? 네, 바로 부탁드립니다. 서류 접수가 끝나고 내일이면 새로운 증명서가 발급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민원센터를 나오자마자
민준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음성 메시지 속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세등등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이제 비행기 탔다. 지은이가 기내식 맛있다고 난리네. 너는 집에만 있다고 휴대폰만 붙잡고 있지 말고 베란다 빨래 좀 걷어놔. 주방 설거지도 잊지 말고. 아, 내 SNS 봤지? 친척들이 다 나 효자라고 칭찬하더라. 너도 좋아요 하나 눌러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여행지에서조차 제게 집안일 지시를 내리고 자신의 체면을 세워달라 당부하는 그 뻔뻔함이라니. 저는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한 뒤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증명서를 손에 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제 민원센터에서 느꼈던 그 묘한 해방감이 밤새 온몸을 감싸 안은 덕분인지 오랫동안 저를 괴롭히던 불면증도 씻은 듯 사라진 상태였죠. 정갈하게 씻고 간단히 아침을 챙겨 먹은 뒤 저는 곧장 새 등기 증명서를 받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창구 직원이 건네준 빳빳하고 새로운 증명서 위에는 제 이름 이서연 석자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떠한 담보나 가압류도 없는 온전한 저만의 재산임을 증명하는 그 종이 한 장을 가슴에 품자 비로소 발바닥이 지면에 단단히 닿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준과 그의 가족들이 돌아와 어떤 난동을 부린다고 해도 이제 제게는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성벽이 생긴 셈이었으니까요. 민원센터를 나오며 장 소장님께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장님은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벌써 제 아파트에 관심을 보이는 신혼부부가 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서연 씨, 어쩜 이렇게 타이밍도 좋으실까? 마침 오늘 오후에 집을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저는 망설임 없이 오후 2시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공실인 아파트로 가서 창틀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세입자가 나간 뒤 한동안 비어있던 집이었지만 햇살이 잘 드는 남양거실은 여전히 따뜻한 기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장 소장님과 함께 젊은 부부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남편인 오진우 씨와 아내 최수진 씨는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선한 인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집 안을 둘러보던 수진 씨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어머, 소장님 말씀대로 구조가 정말 잘 빠졌네요. 남북으로 바람도 잘 통하고 무엇보다 채광이 너무 좋아서 거실이 환해요. 진우 씨는 베란다 난간을 꼼꼼히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베란다는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위험하지 않게 확장하거나 샤시 보강을 해도 될까요? 저는 인근 초등학교와 시장이 가까워 아이를 키우기에 최적이라는 점을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장 소장님은 옆에서 이 집이 본인 명의의 혼전 재산이라 권리 관계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액기를 박았습니다. 두 부부는 잠시 구석에서 소곤거리더니 제게 다가와 수줍은 표정으로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집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다만 저희가 인테리어를 좀 새로 해야 해서 예산이 빠듯한데 2천만 원만 좀 깎아주실 수 있을까요? 대신 저희가 서류 절차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장 소장님이 제시한 가격도 시세에 비하면 합리적이었지만 저는 그들의 절실한 눈빛에서 과거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민준 가족이 돌아오기 전에 이 거래를 마무리 지어야 했기에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을 확정짓고 부동산을 나서는 길, 갑자기 가방 안에서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남편. 오후 3시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즐기고 있어야 할 그가 이 시간에 전화를 걸어올 리 없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거절한 뒤 휴대폰을 다시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남편인가 보네요. 소장님의 물음에 저는 그저 심심한가 봐요. 신경 안 써도 돼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시각 민준과 그의 가족들은 제주도 서귀포 앞바다에서
요트 투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얀 파도를 배경으로 연신 셔터를 눌러대며 즐거워했고, 지은은 옆자리 관광객들에게 자신의 오빠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자랑을 늘어놓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신데 즐거운 여행길에 전화를 하신대?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의 직원이었습니다. 장 소장님이 매물을 공유망에 올린 것을 보고 시어머니가 이서연의 가족인 줄 알고 확인 전화를 건 것이었죠. 아, 이서연 씨 가족분 되시나요? 다름 아니라 그 아파트 소유권 이전 서류가 다음 주에 준비된다고 해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뭐요? 소유권 이전? 집을 판다고요? 그게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야. 중개인은 당황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모르셨어요. 이서연 씨가 이미 매매 계약서 쓰시고 어제 등기 확인까지 다 하셨거든요. 지금 매수 희망자도 나타나서 계약금까지 오가는 중인데 시어머니의 비명에 요트 안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 집이 우리 집이지. 어떻게 지 마음대로 팔아. 당신들 다 사기꾼 아니야? 옆에서 지켜보던 민준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어머니의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그의 안색은 이미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우리 와이프가 집을 팔다니 제정신이야?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냉혹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정식 등록된 부동산입니다. 서류상으로 그 집은 이서연 씨의 단독 명의인 혼전 재산이며 소유주가 적법하게 매도 절차를 밟고 계십니다. 믿기지 않으시면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시죠.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제게 전화를 걸었지만 제가 받을 리 만무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수십 번을 넘게 걸어도 신호음만 갈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요트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그 집이 어떤 집인데 그걸 홀랑 팔아버리면 우린 어디로 가라고. 서연이 그년이 독을 품었구나. 독을 품었어. 지은이 역시 사색이 되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오빠, 언니 미친 거 아니야? 우리 몰래 집을 팔고 우리를 길바닥에 나앉게 하려는 거냐고. 민주는 독이 바짝 오른 눈으로 스마트폰에 음성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이서연, 너 당장 전화 안 받아? 감히 나 몰래 집을 팔아? 너 죽고 싶어? 당장 부동산 계약 취소해. 안 그러면 나도 가만히 안 있는다. 하지만 그의 협박 섞인 절규는 아무런 메아리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요트 안에 다른 관광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그의 귀에 박혔고 조금 전까지 누렸던 승리감은 처참한 굴욕으로 바뀌었습니다. 안 되겠어.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간다.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집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제주도가 다 뭐야. 비행기 표 당장 알아봐. 시어머니는 성산 일출봉도 못 봤다며 칭얼거렸지만 민준의 서슬퍼런 눈빛에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지은 역시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 소파에 앉아 고요한 어둠 속에서 TV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켜보니 부재중 전화 66통과 수십 개의 욕설 섞인 메시지가 와 있더군요. 시어머니로부터 온 전화까지 차단한 뒤 저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이 제주도의 마지막 밤을 공포와 분노 속에서 지새우고 있을 때 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겠지만 이미 승기는 제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주도에서 분노의 밤을 지새우는 동안 저는 이른 아침부터 정갈하게 제 자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주방으로 가 정성껏 국수를 삶고 노란 노른자가 살아있는 달걀 프라이를 얹어 든든하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늘 있을 중요한 계약을 위해 그동안의 억울함에 지쳐있던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설거지까지 말끔히 마치자 장 소장님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매수자인 진우 씨 부부가 이미 부동산 앞에 도착했다는 소식에 저는 등기 증명서와 신분증이 든 가방을 챙겨 천천히 집을 나섰습니다. 부동산 사무실 안은 따스한 차 향기와 함께 기분 좋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진 씨는 저를 보자마자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도 집이 너무 좋다고 빨리 계약하라고 성하셨어요. 라며 밝게 웃었습니다. 장 소장님은 미리 준비한 매매 의향서를 한자 한자 짚어가며 꼼꼼히 설명했습니다. 진우 씨 부부가 계약금 200만 원을 먼저 입금하고 서연 씨는 소유권에 문제가 없음을 보증합니다. 다음 주에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과 등기 이전을 마치는 걸로 하죠. 어느 한쪽이라도 어기면 배액배산인 거 아시죠?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제 이름을 써내려갔습니다. 펜끝이 종이를 스치는 그 서늘한 감촉이 마치 제 인생의 족쇄를 하나씩 끊어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계약금 2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알람 소리가 정적을 깼고 저는 그들에게 조만간 이사 날짜를 확정해 알려주기로 약속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을 나선 지 불과 몇 걸음 만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직감적으로 민주님을 알았지만 저는 담담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서연, 너 지금 어디야? 당장 집으로 기어와. 집을 팔겠다고. 너 진짜 죽고 싶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짐승의 포효처럼 거칠고 비열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그곳엔 지옥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햇살에 검게 그을린 민준과 시어머니, 그리고 지은이 아파트 입구에 짐가방을 내팽개친 채 서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하자마자 민준은 핏발선 눈으로 달려들어 제 어깨를 잡아챘습니다. 너 부동산이랑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집이 어떤 집인데 내 마음대로 팔아. 시어머니 역시 삿대질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독한 것, 우리 민준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우리 몰래 뒤통수를 쳐? 네가 사람이야. 지은까지 가세해. 언니, 미친 거 아니야? 우리가 여기서 산 세월이 얼마인데. 라며 악을 썼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어제 발급받은 등기 증명서와 오늘 서명한 매매 의향서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똑똑히 봐요. 이 집은 결혼 전 저희 부모님이 사주신 제 명의의 재산이에요. 당신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요. 계약금까지 받았으니 이제 번복할 방법은 없어요. 서류를 확인한 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왜 당신 혼전 재산이야? 당신이 예전에 우리 같이 산 거라고 그랬잖아. 내가 언제? 당신이 멋대로 착각한 거겠지. 지난 5년 동안 이 집에서 나온 월세를 당신 어머니 생활비로 꼬박꼬박 바쳤으면 됐지. 이제 이 집까지 통째로 삼키고 싶었어. 시어머니는 계약금 200만 원? 그럼 파기하려면 400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거야? 라며 비명을 지르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지우는 일부러 거실 바닥에 유리컵을 내던져 깨뜨리며 히스테리를 부렸고, 시어머니는 내 팔자야. 저런 뱀 같은 며느리를 들여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네. 라며 곡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는 당신 몸만 나가. 이혼해도 집 지분은 내가 가져갈 거야. 라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누르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망신스럽다고 여행에서 빼놓을 때 나는 이 집에서 당신들을 내보낼 결심을 했어. 당신들이 내 인내심을 다 갉아먹은 거야. 소란이 잦아들지 않자 저는 미리 알아두었던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의 중재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중재 경험이 풍부한 왕 아주머니와 꼼꼼한 성격의 유씨 아저씨가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거실의 유리 파편과 엉망이 된 분위기를 보며 상황을 바로 파악했습니다. 민주는 억울하다는 듯 이 여자가
우리 몰래 집을 팔고 저희를 쫓아내려 합니다. 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저는 묵묵히 등기 증명서와 그동안 민준이 저를 소외시켰던 메시지, 그리고 어제 그가 집을 팔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녹취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서류와 녹음을 꼼꼼히 살핀 왕 아주머니의 안색이 엄하게 변했습니다. 민준 씨, 이 집은 법적으로 소유주인 서연 씨 재산이 맞아요. 그리고 아내를 3번이나 여행에서 따돌리고 망신스럽다는 말을 내뱉은 건 남편으로서 도리가 아닙니다. 유 씨 아저씨 역시 아내가 월세까지 시어머니께 드렸으면 할 만큼 한 겁니다. 계속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중재원들의 단호한 태도에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와 지은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민주는 고개를 떨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집을 비울게요. 하지만 이유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재원들이 떠나고 난 거실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며 이제 곧 다가올 진정한 자유를 예감했습니다. 일주일, 그 시간은 그들에겐 파멸의 카운트다운이었지만 제게는 새로운 인생을 향한 희망의 전주곡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집을 떠나기로 한 날 아침, 창밖은 아직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방문 너머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짐 가방을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우이 지은이는 이 망할 놈의 가방은 왜 이렇게 무거워? 라며 마지막까지 짜증 섞인 투정을 부리고 있었죠. 예전 같으면 서둘러 나가 그들의 아침을 챙겼겠지만 저는 침대에 누워 그 소동을 마치 남의 일처럼 가만히 감상했습니다. 느지막이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나를 위해 붉은 대추를 넣은 따뜻한 소고기 죽을 끓이고 노릇하게 달걀 프라이 2개를 구웠습니다. 남을 위한 의무감이 아닌 오로지 나를 대접하기 위한 첫 식사였습니다. 그때 민준이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한때는 든든해 보였던 그의 어깨가 오늘따라 유난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는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바닥만 보며 우리 간다라는 짧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 뒤를 따르던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죽을 먹는 저를 매섭게 노려보며 독설을 뱉었습니다. 독한 것, 우리를 이렇게 쫓아내고 네가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저는 그저 창밖으로 평화롭게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이웃의 모습을 바라보며 묵묵히 죽을 넘겼습니다. 지은이까지 짐을 챙겨 나간 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비로소 집안엔 정적이 찾아왔고 햇살은 텅 빈 거실 바닥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소란스러웠던 과거의 잔해들이 모두 빠져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오로지 달콤한 죽 향기와 깊은 해방감이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진우 씨 부부와 함께 민원센터를 찾아가 마지막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쳤습니다. 직원이 새로운 등기 권리증을 진우 씨에게 건네자 아내 수진 씨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여기서 저희 행복하게 잘 살게요. 은행 앱에 잔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떴을 때 그 숫자들이야말로 제가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낸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길로 백화점에 가서 나를 위한 선물로 화사한 파란색 원피스 한 벌을 샀습니다. 늘 시가 식구들을 위해 돈을 아끼느라 칙칙한 옷만 입었던 제가 거울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을 마주했을 때의 그 벅찬 감정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장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며 나를 따돌렸던 그곳에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한 나로서 발을 디뎠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숙소에 짐을 풀고 근처 식당에서 고기국수에 고기를 듬뿍 추가해 먹었습니다. 지은이가 오빠 덕분에 먹는다며 자랑하던 그 사소한 사치가 사실은 누군가의 허락 없이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제 권리였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성산 일출봉 근처에서 보트를 타고
푸른 물결 위를 달렸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뺨을 스칠 때 저는 마음껏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여행의 즐거움은 어디에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혼자 하는 여행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집 근처 작은 꽃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싱그러운 꽃향기를 맡으며 꽃다발을 만드는 일은 제 영혼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 이웃이었던 왕 아주머니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밝아진 안색에 놀라며 민중 가족의 근황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외곽의 낡고 작은 빌라를 구해 이사했는데 돈 문제로 매일같이 고성이 오가고 민주는 동료들에게 빚을 갚지 못해 난처한 상황이라는 소식이었죠. 저는 그저 엷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든 그것은 더 이상 제 삶의 영역이 아니었으니까요. 오늘 밤 저는 베란다에 앉아 은은한 꽃차를 마시며 이 지난한 여정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여러분께 제 진심 어린 조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첫째, 당신의 재산은 반드시 스스로 지키십시오. 제 명의의 집을 소중히 관리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그들의 손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았을 것입니다. 둘째, 무조건적인 인내는 미덕이 아닙니다. 참으면 언젠가 알아줄 거라는 기대는 상대의 무례함만 키울 뿐입니다. 제가 2번이나 여행에서 소외당했을 때 단호히 대처했다면 그가 저를 망신스러운 존재라고 부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셋째,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제가 청구한 위자료와 그동안 바쳤던 월세는 욕심이 아니라 제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었습니다. 넷째,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남을 위해 희생하며 자신을 갉아먹는 삶에서 벗어나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언제 행복한지 먼저 살피십시오. 당신이 행복해야 당신의 세상도 비로소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타인에게 휘둘리는 나약한 여자가 아닙니다. 저는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이서연으로서 당당히 서 있습니다. 만약 당신도 지금 발밑이 낭떠러지처럼 느껴지는 시련 속에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첫 발을 내디뎌 보십시오. 당신이 용기를 내어 단절하고 쟁취하는 순간 그 너머에는 생각지도 못한 찬란한 봄날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